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이상을 느낄 수 있는 증상이 있다는 건 빠른 진료와 치료로 이어질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뇌졸중의 위험을 알리는 신호로 미니 뇌졸중이 그렇습니다. 한쪽으로 느껴지는 여러 증상들이 있는데요. 짧게 잠깐 지나지만 반복되다가 결국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미니 뇌졸중의 위험. 증상에 민감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손상에 대한 불안감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딜 말하는지 혼동하기 쉬운 고관절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한예슬의 그댄 달라요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을까? 뇌졸중을 걱정하는 분들이 갖는 두려움입니다.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질 수 있는 건 사실인데요. 전조 증상으로 불리는 미니 뇌졸중의 단계가 있어서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죠. 미니 뇌졸중 단계에서도 쓰러질 수 있는 걸까요? 미니 뇌졸중의 증상은 흔히 얘기하는 뇌졸중의 전조 증상과는 좀 다르게 나타날까요? 미니 뇌졸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고려대 구로병원 신경과 김치경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니 뇌졸중도 뇌졸중으로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름은 미니 뇌졸중, 네. 잠깐 일어났다 없어지는 뇌졸중이지만 사실 뇌졸중이 재발할 확률 그리고 이제 영구적인 장애가 차후에 남을 확률은 뇌졸중만큼이나 위험한 질환입니다. 네. 미니 뇌졸중은 어떤 상태인 건가요? 이름에서 미니란 말이 이게 짧다는 뜻인데요. 네. 이게 어떤 게 짧다는 뜻인가 하면 발생하는 시간이 짧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뇌졸중이라고 하면 뇌 한쪽으로 혈액이 안 가서 마비가 온다든지 말이 안 나온다든지 하는 이제 국소적인 신경학적 증상이 나오는 질환인데요. 이런 것들이 수분 내지 수십 분 동안 있다가 완전히 정상으로 복귀하고 없어지면 우리가 미니 뇌졸중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면 미니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요. 증상이 아주 약하게라는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짧게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건가요?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사실 네. 미니란 말이 좀 작다 이런 의미로 생각돼서 증상이 경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니 뇌졸중이라 해도 완전히 의식이 없어졌다든지 말을 전혀 못한다든지 네. 팔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져서 걷지 못한다든지 하는 굉장히 심한 증상도 나올 수 있습니다. 대신 미니라는 말은 잠깐 있다가 증상이 없어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잠깐이 얼마냐, 원래 의학적인 기준은 24시간 이내면 다 미니라고 하는데요. 보통 수시간이 지나가면 정상으로 회복되기가 거의 좀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수초 정도는 이게 증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좀 명확하게 알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통 수십 초에서 수십 분 정도 사이가 일반적으로 미니 뇌졸중이 증상이 있다 없어지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잠깐 증상이 나타났다가 다시 괜찮아지는 시간이 보통 수십 초에서 수십 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수분에서 10분? 이렇게 가장 많은 시간이 수분에서 10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수분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실은 말이 안 나온다든지 팔다리를 못 움직인다든지 물체가 2개, 3개로 보이고 비틀거리는 증상은 실제로 1분이 넘어가도 상당히 오랜 기간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이게 한번 시간을 세워보시면 60초란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심하게 나오면 1분 정도 지나면 확연하게 우리 인식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증상이 생겼다가도 거짓말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아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좀 이게 저희가 위험하다, 뇌졸중이 전조 증상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건데 사실 증상이 계속 있으면 병원에 방문하시는 경우나 혹시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증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굳이 꼭 가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짜 증상이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름이 이제 미니 뇌졸중인데 이게 혈관이 막혔다가 뚫리는 거기 때문에 막혔다가 뚫리게 되면 거짓말처럼 증상이 좋아지게 됩니다. 네. 그렇게 증상이 나타났다가 이제 수분, 수초 내에 사라지기도 하고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할 수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 번 경험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한 번 경험했을 때 얼굴마비, 팔다리마비, 언어 발음 장애 같이 또 특히 객관적으로 주변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런 명확한 증상은 당연히 한 번 있더라도 빨리 병원을 가라고 그러는데요. 사실 2번, 3번 이렇게 되면 뇌졸중이 정말로 후유증이 남는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이 2배, 3배가 아니라 4배, 8배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증상이 같은 증상이다. 예를 들어 첫 번째가 오른쪽 팔다리 마비였는데 두 번째도 오른쪽 팔다리 마비고 세 번째도 오른쪽 팔다리 마비다. 이러면 정말 위험한 증상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일시적으로 혈액 공급이 중단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건 어떤 경우로 보면 되나요? 계속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다시 뚫린다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 뇌졸중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뇌졸중의 가장 중요한 중심어, 키워드 이렇게 말씀드릴 때 한쪽으로 갑자기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혈관이 막히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발생합니다. 근데 발생은 갑자기 하지만 그 원인은 사실 5년, 길게는 10년 전부터 혈관이 안 좋아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미니 뇌졸중 같은 경우는 혈관이 이미 안 좋아져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혈관이 굉장히 좁아져 있다든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다가 겨우겨우 뇌혈류를 버티고 있다가 어느 날 거기 이제 피딱지, 혈전이 앉으면서 갑자기 확 틀어막히게 되면 보통은 회복이 못 되고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같은 뇌졸중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찌 보면 다행이라 할 수는 있는데 사실 동맥이라는 게 압력을 주고 있거든요, 뒤에서. 그래서 그게 혈전이 생겼다가도 뒤에서 혈류의 압력에 의해서 뚫리게 되면 증상이 완전히 없어지기도 하는데 그 안 좋은 자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또 그 자리에서 다시 후유증이 생기는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갑자기라고 이제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미니 뇌졸중에 주목해야 하는 건 잠깐의 이런 증상이지만 결국은 뇌졸중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네요. 맞습니다. 사실 미니 뇌졸중 또 비슷한 말로 뇌졸중의 전조 증상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거든요. 실은 뇌졸중이 발생한 환자들을 아주 자세하게 저희가 정말 없었냐고 여쭤보면 지난 한 3개월 내에 미니 뇌졸중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느꼈다든지 있었던 확률이 50%까지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뭔가 전조 증상이 있었는데 간과하고 지냈다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대로 전조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충분히 예방을 한다든지 조치를 취하면 사실 후유증이 남는 뇌졸중을 발생 안 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굴 마비, 팔다리 마비, 언어 발음 장애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요. 미니 뇌졸중에 민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지 궁금한데 그럼 뇌졸중의 전조 증상과 똑같은 건가요? 사실 모든 뇌졸중의 증상이 미니 뇌졸중으로는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뇌졸중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증상이 한쪽에 얼굴마비, 한쪽에 팔다리마비, 혹은 이제 언어 발음 장애가 전체의 70-80%를 차지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미니 뇌졸중도 이 증상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증상들은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주변 사람이 봤을 때 아니면 거울을 봤을 때 얼굴이 비틀어졌던지, 아니면 팔다리를 들어봤는데 안 들어진다든지, 이야기를 하는데 발음이 샌다든지 언어가 안 나온다든지는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실은 이제 그 다음 증상들이 조금 객관적이지 않은 증상들이 있어요. 감각, 한쪽이 저린다든지 혹은 어지럽다, 두통 이런 것들도 사실은 미니 뇌졸중의 증상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은 조금 아닌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실은. 그래서 이게 객관적으로 아는 증상들은 당연히 너무 꼭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제 뭔가 저리다 아니면 어지럽다 두통이 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미니 뇌졸중 중에 애매할 수는 있는데 저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린데 저리고 감각이 없을 때도 한쪽 몸의 면이 몸통까지 감각이 없고 저리면 굉장히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어지러운 것도 단순히 어지러운 게 아니라 걸어봤더니 몸이 한쪽으로 휘휘 기운다.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증상이라 말씀드리고 있고 두통도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저희가 이제 소위 벼락두통, 천둥두통 이렇게 부르는 두통이 있는데 머리가 깨질 듯이 터질 듯이 갑자기 아픈 두통은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증상입니다.
한쪽으로를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얼굴 마비가 오기도 하고 팔다리 마비에 언어 발음 장애, 두통까지 그럼 손상 부위에 따라서 증상이 좀 달라지기도 하는 건가요? 네, 사실은 이게 혈관이 막힐까 말까 하는 과정에서 미리 뇌졸중이 오다 말다 하다가 이제 진짜 실질적으로 후유증을 남기는 뇌졸중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혈관은 여러 군데가 나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한 군데가 특정적으로 나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하필 뭐 왼쪽이면 오른쪽의 움직임을 나쁘게 한다든지 하필 그 부분이 뭔가 이제 언어를 담당하는 부분이면 언어 발음 장애가 온다든지 아니면 하필 그 부분이 어지럼증이나 균형을 담당하면 어지럼증 균형이 올 수가 있고 좀 큰 혈관의 뭐 꽈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혈액이 살짝 새어나왔다 이러면 이제 두통이 극심하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뭔가 큰일의 전조 증상이라는 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어떤 경우가 더 위험하다거나 하는 건 없는 건가요? 사실 증상만 따져서 위험하냐 이런 것들은 좀 알기는 어려우실 텐데 사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 반복적으로 오는 게 매우 안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특히 같은 증상이 반복적으로 온다는 거는 진짜 막히려고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아니면 또 두통도 반복적으로 극심한 두통이 두세 번 왔다 이러면 이거 정말 터지기 직전이다. 뭐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특히 같은 증상이 반복적으로 왔을 때는 정말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같은 증상이 반복적으로 올 때 특히 더 위험하다고 하셨는데요. 미니 뇌졸중으로도 쓰러질 수 있는 건가요? 뭐 아니면 이상하다는 증상 정도로만 느끼나요? 미니 뇌졸중도 증상은 굉장히 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그게 뭐 수분이 되었던 수십 분이 되었던 동안은 전혀 못 움직이시거나 걷지를 못한다든지 팔을 못 움직이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증상은 뇌졸중이랑 사실 똑같을 수 있어요. 물론 증상이 심할수록 정상으로 돌아올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보통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는 미니 뇌졸중의 증상이 전체 뇌졸중보다 조금 정하다 할 수는 있지만 실은 어쨌든 증상 자체의 강도보다는 증상이 없어졌더라도 우리가 이거를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물론 증상이 굉장히 심하면 보통 또 병원에 가실 가능성이 높아요. 잠깐 있다 없어지더라도. 근데 갑자기 손이나 팔만 잘 안 움직인다라든지 말이 조금 새는 것 같았는데 주변 사람이 말이 왜 이래라고 했는데 내가 좀 좋아졌으니까 안 가도 될까? 이런 부분에서는 꼭 저는 병원을 가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집에 혼자 있을 때 이런 미니 뇌졸중이 나타나면 스스로 119에 전화할 정도의 상태는 되는 건가요? 그래도 천만다행인 건 사실 뇌졸중이 있다가 후유증이 있는 상태가 되면 전화를 못 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팔을 못 움직인다든지 말을 못 한다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전화를 못 하는데 어찌 보면 미니 뇌졸중은 회복이 됐기 때문에 전화가 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보통 말씀드릴 때 꼭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조금 이거 이런 거 가지고 가야 되나라고 아마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근데 항상 제가 좀 강조하는 점은 명확하게 한쪽으로 마비가 왔다든지 명확하게 언어 발음이 안 나왔다든지 명확하게 얼굴이 돌아갔으면 그거는 어떤 대원분들이 들었을 때도 빨리 응급실에 가야 된다고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회복이 되었지만 오히려 회복이 되어서 전화를 하실 수 있으니까 신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응급실에 도착을 했을 때는 증상이 이미 사라진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의료진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뭔가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원인이 되는 혈관이 좁은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증상은 완전히 좋아졌더라도 뇌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뇌를 찍어보면 이게 특히 MRI 중에서 곱성 뇌경색을 찾는 MRI 찍으면 증상은 완전히 좋아졌는데 조그맣거나 흔적이 흔적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명확하게 이게 미니 뇌졸중이구나 알 수가 있고요. 그보다 또 더 중요한 거는 원인이 되는 혈관이 만약에 좁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 뭐 약을 좀 빨리 투여를 한다든지 필요에 따라서는 시술이라든지 뭐 수술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시술이나 수술까지도 고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증상은 좋아졌더라도 다시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 흔적이 남았는지 확인을 해보고 두 번째는 관련된 혈관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뭐 CT를 찍어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입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까? 네, 그래서 뭐 모든 환자가 입원을 하는 경우는 아닌데 네. 보통 그래도 국내에서는 응급실에서 뇌혈관을 완전히 완벽하진 않지만 평가할 수 있는 그래도 영상 기계들이 대부분 갖추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 기계들을 통해서 그게 꼭 CT가 가장 좋으냐, MRI 가장 좋으냐 이런 거는 그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어쨌든 뇌혈관 상태를 평가를 하고 뇌혈관 상태가 이제 굉장히 좁다든지 뭔가 지금 다시 생길 확률이 높다 이런 입원 치료를 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이제 위험도가 좀 낮으면 약물 치료하면서 귀가하는 경우도 있어서 근데 그런 평가는 꼭 받아야 하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환자의 상태와 검사를 통해서 미니 뇌졸중 진단이 내려지면요. 뇌졸중과 똑같은 치료가 진행이 되나요? 사실은 똑같다고 말씀드릴게요. 예방을 하는 거는 똑같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졸중 자체는 이제 뭔가 마비가 왔다든지 언어 발음장애가 있으면 재활 치료도 해야 되고 이 기능을 좀 개선시켜 드리는 그런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리 뇌졸중이나 다른데요. 오히려 이제 재발을 방지하고 다시 큰 후유증이 남는 뇌졸중을 방지하는 것은 사실 똑같은데요.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그런가요? 하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예방을 하는 치료는 미니 뇌졸중일 때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뇌졸중이 이미 발생해서 뇌가 손상이 크게 되면 저희가 예방하는 약제를 조금 약하게 써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부작용 확률 때문에요. 근데 미니 뇌졸중일 때는 오히려 뇌 손상은 지금 아주 미미하게 흔적만 남았거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약물을 충분히 투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시술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도 미니 뇌졸중으로 오시면 더욱 적극적으로 예방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럼 미니 뇌졸중이었다가 결국 뇌졸중이 생기고 치료를 한 후에 다시 또 뇌졸중이 재발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모든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으면 좋은데 물론 과거보다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과거에는 미니 뇌졸중에 의해서 실제 후유증이 나는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이 3개월에 10% 정도 말씀드렸었거든요. 뭐 10명 중에 1명 이렇게 말씀드리면 10명 중에 1명이 굉장히 높은 확률이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치료가 굉장히 좋아져서 3% 미만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3개월 정도에. 그래서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도가 오히려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치료가 좋아졌지만 그리고 여전히 미리 뇌졸중을 치료했지만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항상 좀 드리는 말씀은 발생을 하더라도 예방 치료를 잘하고 담배도 끊고 생활 습관을 개선했을 때 재발한 뇌졸중이랑 제대로 예방을 안 해서 생겼던 뇌졸중의 강도가 다릅니다. 훨씬 덜한 강도로 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더욱더 예방치료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생활습관 예방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위험 요인들을 가진 분들은 특히 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똑같은 미니 뇌졸중이 발생하더라도 뇌졸중 정말 이제 후유증이 나는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이 위험도가 하나냐, 2개냐, 3개냐 이런 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고 저희가 그런 위험도 계산하는 그 공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식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께서 공식을 알 필요는 없지만 내가 위험도를 가지고 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이런 위험 인자가 있으면 미니 뇌졸중 증상에 더욱 민감하게 대처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이런 위험 요인들을 가진 분들에게 평소 없던 증상이 생겼을 때는 좀 민감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전조 증상으로 얘기가 되는 부분들에서 하나라도 증상이 생기면 바로 응급실로 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위험도가 증상이 객관적으로 주변 사람이 봤을 때도 확실하다. 이러면 응급실로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좀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이게 정말 그랬나? 아니면 주변 사람의 말을 이제 들었을 때 그런 거 아닌지 애매한 경우라도 위험 인자가 2개 이상일 때는 저는 꼭 응급실에 됐지 아니면 빠른 병원을 방문할지 조금 결정을 하셔야 되겠지만 위험 인자가 2개 이상일 때는 꼭 병원을 방문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초기에 치료를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치료 결과에서 아무래도 차이가 큰 거겠죠? 그래서 사실 3개월째 재발 확률이 과거에 이제 치료가 굉장히 별로 없거나 미비했을 때 제가 10%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3% 미만으로 저희가 떨굴 수 있고 실제로 3% 미만으로 생기는 경우에도
좀 약한 뇌졸중으로 후유증이 거의 없는 뇌졸중이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뭐 물론 위험 인자가 있을 때 예방을 하시는 것도 너무 당연하지만 미리 뇌졸중은 정말 생길 것 같아. 혈관이 겨우겨우 버티다가 이제는 문제가 될 것 같아. 지난 10년 이상 생활 습관이 이제 누적되어서 문제가 터질 것 같아라고 몸이 경고 신호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꼭 예방 전략을 잘 수립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미니 뇌졸중의 위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고려대 구로병원 신경과 김치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NS 윤지의 If You Love Me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걷기는 물론 움직일 때나 가만히 있을 때도 통증을 느낍니다. 고관절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잘 관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삶의 질이 떨어지는 고관절 손상 위험, 어떻게 조심하고 관리해야 할까요? 정형외과 전문의 하용찬 원장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몸에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지만 고관절도 그렇지 않나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이 고관절의 중요성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네. 제가 PT를 시작했는데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코어 근육이 고관절 주위에 싹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관절이 망가지면 코어 머슬이 망가지고 그다음 우리 몸의 체형이나 보행 이런 게 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가 PT를 받으면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교수님이 PT를 통해서 직접 체험을 하셨네요. 그런데 사실 일반인들은 이 고관절이 어디를 말하는지 좀 혼동스러워 하는데 흔히 엉덩이 관절로 이해하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엉덩이 관절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고관절이 이게 한자인데 저희들이 잘 쓰지도 않는 한문이고 의학 용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엉덩이 관절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깊은 곳에 있어요. 잘 만져지지도 않고 또 이름이 고관절이라 하니까 더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분이 많은데 그렇지만 이 엉덩이 관절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해요. 첫째, 체중을 지탱하고 하중을 분산합니다. 두 번째는 이 고관절이 엉덩이 관절이 다리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운동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 안정적인 보행이나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고 상하체를 연결해주고 또 충격도 흡수해주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관절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 중 하나로 얘기가 되는데요. 얼마나 큰가요? 예, 오늘은 이제 고관절을 하지 말고 엉덩이 관절을 제가 하겠습니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고관절 입에 붙어 있어서 이 엉덩이 관절은 우리 인체에서 가장 큰 관절입니다. 그리고 골반에 있는 소켓, 즉 비구와 대퇴골두, 즉 공모에 있는 쭉다리 뼈 머리로 구성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수술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이 대퇴골두의 크기가 통상적으로 40mm에서 60mm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젊을 때 외국에 한 번씩 수술장 연수로 가면 외국 사람들 대퇴골두는 우리보다 훨씬 커요. 진짜 소뼈만한 골두를 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굉장히 컸습니다. 예, 그렇게 큰 관절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말씀 주신 고관절, 엉덩이 관절의 구조가 궁금합니다. 볼 모양, 소켓 형태, 대퇴골두 이런 구조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뭐 엉덩이 관절을 볼앤 소켓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볼앤 소켓이 그것도 전문 용어에 가깝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운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야구 글러브 안에 공이 들어있는 그 상태를 갖다가 말하는데 야구 글러브 안에 공이 들어가면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야구 글러브는 골반골에 해당하고 이 공은 대퇴골의 둥그런 머리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관절이 이제 이렇게 생긴 이유는 안정적이면서도 관절 가동 범위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주는데
우리 몸에서는 어깨 관절 다음으로 광범위한 회전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각도의 회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건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한다는 거네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내전도 되고 외전도 되고 내전도 되고 외전도 되고 모든 관절 가동이 어깨와 거의 비슷하게 어깨 관절 비슷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런 구조를 통해서 이 엉덩이 관절과 주변 근육들이 하는 일이 많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한다고 하면 하체 쪽에서는 대부분 고관절 주위 근육들을 강화합니다. 예를 들면 함스트링, 그다음에 사두고근 이런 것들 다 엉덩이 관절에 다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들이 주된 기능들은 우리 몸을 체중을 지탱해 줍니다. 그리고 걷고 달리기 같은 다양한 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굉장히 핵심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대도 잘 관리가 돼야 하는 거잖아요. 예, 엉덩이 관절 주위 인대는 저희처럼 정형외과를 전공하신 분들도 잘 모르는 정도의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 인대들이 진짜 두껍고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대들이 대퇴골두하고 골반을 연결해서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해 줍니다. 특히 완전히 다리를 쭉 뻗고 있을 때에 늘어나가지고 관절 감독 범위를 제한하는 3대 인대가 있는데 장골대퇴, 치골대퇴, 자골대퇴 어렵죠, 그죠? 그냥 3개의 인대가 있다. 근데 이 인대들이 관절 내 안정성을 돕는 굉장히 원형인대와 함께 고관절이 너무 신전되지도 않고 너무 구부러지지도 않을 정도로 단단하게 잡아주고 있으면 그래서 이 인대들이 손상을 입으면 관절이 빠지고 이제 문제가 되죠. 그렇게 이제 걷고 뛸 수 있게 해주고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사고를 당하지 않아도 엉덩이 관절이 손상될 수 있는 건가요? 예, 손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고관절은 굉장히 깊이 있는 관절이기 때문에 사고에 의한 손상이 잘 없다라고 대부분들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이 대표적으로 고관절에 손상을 주는 것들이 대퇴비구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는데 이거는 질환이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잘 모르는 것들이 복합체거든요. 질병의 복합체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대퇴비구 충돌 증후군은 이 뭐냐고 간단히 이해를 하려고 하면 고관절에 엉덩이 관절의 뼈의 구조적인 이상으로 대퇴골두와 비구가 부딪혀서 통증이나 연골 손상 또 비구수 파열 이런 것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사고를 당하지 않아도 엉덩이 관절이 손상될 수도 있고 물론 사고라든지 질환으로도 엉덩이 관절의 문제는 발생하는 거죠? 예. 아무리 우리가 그 고관절이 튼튼하고 해부학적으로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간단한 사고에는 큰 끄떡은 없지만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이나 폐차가 될 정도로 큰 사고 정도면 고관절을 다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통증의 원인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대퇴비구 충돌 증후군 같은 엉덩이 뼈에 구조적인 이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요건 또 좀 생경한데 그래도 우리가 이 건강 365 라디오 방송을 한 번씩 들으시는 분들은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고관절, 즉 엉덩이 관절의 무혈전 괴사, 정확한 의학적 용어로는 대퇴골두 무혈전 괴사라고 하는 이 대퇴골두의 괴사에 의한 고관절 통증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맨날 우리가 사고, 질병 이런 거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에 오래 살다 보니까 무릎 관절처럼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에 의한 관절염이나 통증도 요즘 굉장히 빈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노화에 의한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도 있다고 하셨는데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는 연골이 다른 건가요? 정확히 맞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퇴행성 변화라고 한다는 것은 연골이 다른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절들은요. 이게 엉덩이 관절뿐만 아니라 무릎 관절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엉덩이 관절이 아프다고 하는 것은 이제 퇴행성 변화, 연골이 닳으면서 어느 시점 지나면
통증을 호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퇴행성 변화는 연골이 닳는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엉덩이 관절이 아프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보통 엉덩이 관절이 아프다고 하면 네. 엉덩이 관절이 굉장히 깊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타구니 통증입니다. 우리가 서해부, 즉 사타구니가 아프면 엉덩이 자체가 아픈 거고요. 네. 뒤쪽에 이제 허리, 엉덩이 뒤쪽 네. 이쪽이 아프다고 하면 뒤쪽이 아프다고 하면 이것은 허리 문제인지 고관절 자체의 문제인지 근육의 문제인지를 감별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군요. 비만도 문제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큰 문제이고 네. 또 해결 가능한 원인이 바로 비만입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다른 원인에 의한 고관절 통증, 예를 들어서 무혈증 괴사에 의한 고관절 통증이나 네. 뭐 이런 것들은 조절이 불가능하지만 비만은 우리가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네. 왜냐? 체중을 줄이면 고관절 통증도 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만은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네. 이것을 잘 관리만 하면 고관절 통증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또 염증의 위험은 어떤 경우에 생기는 건가요? 이 염증은 어떤 경우냐 하면 고관절염은 염증에 의한 어떤 원인에 의한 결과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원인들로 인해서 노화로 인한 그 원인들은 염증이 왜 생기느냐? 노화로 인한 연골이 마모, 즉 퇴행성 변화, 과도하게 관절을 사용하거나 선천적인 기형이 있거나 외상,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비만으로 인한 하중 증가들이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골이 손상돼서 뼈끼리 맞닥거리거나 활액막에 관절낭 주위에 이상이 생기면 면역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생기는 것들이 염증 물질이 되는데 이것들이 자꾸 이제 신경계를 자극해서 통증이나 움직임 제한을 유발시킵니다. 네. 여러 가지 원인들을 말씀 주셨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염증과 통증이 생기고 움직임의 제한이 따르면 일상의 불편이 커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삶의 질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겠죠? 맞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고관절이, 엉덩이 관절이 어디 위치하느냐, 왜 중요하냐는 말씀을 우리 계속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앉고 서고 걷고 이런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관절 질환이 단순히 아프다만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나아가서 움직이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삶의 질이나 건강 수명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연구를 보면 이 고관절염이 가장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릎 관절염이나 다른 관절염보다도 고관절염은 삶의 질을 가장 심각하게 떨어뜨린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앉고 서고 걷고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또 고관절, 그 엉덩이 관절 손상으로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은 이름들도 무섭던데요. 예, 보통 우리가 엉덩이 관절은 굉장히 깊이고 잘 모르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퇴골두 무혈증 괴사, 엉덩이 관절 괴사가 아마 가장 무서운 이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말씀하셨지만 심지어 이런 질환들이 흔하다는 거잖아요. 예, 이 특이하게도 대퇴골두 무혈증 괴사는 우리나라의 아마 음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양보다 이제 음주 문화를 우리가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 술을 많이 마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양보다 5배 이상의 발병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무혈증 괴사가 왜 우리가 이 심각한 손상이고 무시무시하다고 하냐 하면 대부분 30대에서 50대의 중년 남성에게서 빈번하게 발생하거든요. 이분들이 한 가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주축이기 때문에 이게 이런 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가정 전체가 안전망이 무너지게 되고 어떨 때는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국회 통계는 없지만 이 고관절 통증 환자 중 적지 않은 비율들이 아마 요거 무혈증 괴사에 의한 것이고
뭐 치료하지 않고 그냥 두면 한 1에서 3년 이내에 절반 이상이 관절이 함몰이 일어나는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런 만큼 엉덩이 관절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해지는데요.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일단 엉덩이 관절에 안 좋은 자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있습니다. 이 고관절 건강을 해치는 가장 나쁜 자세는 네. 양반다리, 책상다리 하는 거, 네. 그다음에 쪼그리 앉기, 그리고 다리 꼬기 이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세 가지 자세들은 네. 고관절의 압력, 엉덩이 관절의 압력을 굉장히 높여줍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근육과 인대에 굉장히 과도한 긴장을 주기 때문에 네. 관절염이나 충돌 증후군이 유발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좌식 생활을 하는 대신에 의자 생활을 하고 좀 자세를 똑바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또 오래 서 있는 직업을 가진 분들도 많은데 잠깐씩이라도 자세를 바꿔주는 게 좋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오래 서서 있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주기적으로 자세 변화를 주셔야 고관절에 무리가 오는 상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느 정도로 변화하는 게 좋느냐. 네. 보통 우리가 학교에 수업 받으면 50분 수업하고 10분 쉬잖아요. 예. 그러니까 50분이나 1시간 정도를 고정된 자세로 있으면 몇 분 정도는 자세를 바꾸고 휴식하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양반다리, 쪼그려 앉기, 다리 꼬기 안 좋다고 하셨는데 다리 꼬는 자세가 안 좋은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다리를 꼬고 또 다리 꼬고 앉는 게 좀 편하긴 하거든요. 예. 이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를 하면 네.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쪽 골반에 체중이 집중됩니다. 아. 예,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그런 습관을 계속 오랫동안 하시면 골반이 틀어지고 이 고관절에 불균형한 힘을 가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한쪽이 무리가 되어서 통증을 유발하고 다른 좀 문제들이 많이 되죠. 네. 그래서 다리 꼬는 자세는 뭐 사실 보기도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고관절, 엉덩이 관절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심해야 하는 또 다른 습관 뭐가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세 가지 자세, 네. 좌식, 생활하는 거, 그다음에 짝다리 짚는 거 또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 네. 그다음에 무거운 물건을 들 때도 한쪽으로만 드는 행동을 하면 또 그쪽의 고관절에 압력을 많이 높여서 퇴행성 관절염이나 음주 관련된 골투 괴사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운동은 어떨까요? 운동이 꼭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심한 운동은 오히려 도움이 안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예, 고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네. 줄넘기나 달리기, 등산처럼 관절에 충격을 주는 운동이나 네. 쪼그리 앉기, 양반다리 이와 같은 고관절 압박을 자는 자세를 피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줄넘기, 달리기, 등산 이런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고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이게 과하게 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요. 네. 특히 스쿼트, 런지, 무거운 짐 들기 이런 과도하게 하중이 실리는 동작은 고관절의 통증과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네. 엉덩이 관절에 무리가 되는 좀 안 좋은 습관들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요. 그럼 나의 고관절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네. 내 고관절이, 내 엉덩이 관절이 건강하냐 안 하냐 하는 자가 점검 방법이 있는데요. 네. 이걸 영어로는 패트릭 테스트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어떤 거냐면 누워서 숫자 4를 만들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똑바로 사람이 누워서 통증이 의심되는 자를, 예를 들면 제가 왼쪽 고관절이 아플 것 같다. 그러면 왼쪽 다리를 구부려 가지고 오른쪽 무릎 위에다가 올려서 사자를 만들어 봅니다. 그런데 사자를 만들어 보는데 사자 다리가 안 되거나 사자 다리를 하면서 엉덩이, 즉 사타구니 쪽에 통증이 느껴지면 고관절이 꼭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전문의와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게 있을 때도 그래도 진짜 내가 안 좋은가? 막연한 불안해 지낼 필요는 없고 대부분 괜찮으니까. 네. 그렇지만
전문가와 상담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관절, 엉덩이 관절의 건강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형외과 전문의 하용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